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둡 에코시스템의 가장 코어한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HDFS, 그러니까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맵리듀스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코어 컴포넌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둡 에코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듈들 각각에 대해서 각 모듈들의 역할이 어떤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얀이라는 그 시스템은 기존의 하둡 1.0 버전에서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HDFS 위에 바로 맵리듀스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맵리듀스 내에 잡 트래커에 의해서만 각 노드에 대한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둡 1.0까지는 하둡의 이 각각의 모듈들을 어 다른 여타의 뭐 어떤 스파크나 아니면 스톰이나 물론 인제 뒤에 이어 나오는 기술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과의 호환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둡 2.0 버전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맵리듀스 내에서 음 어떤 그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컨트롤하던 모듈을 얀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인제 분리를 해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맵리듀스 있고 그다음에 얀 레이어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혹은 외부에 있는 내외부에 있는 그런 리소스 매니지먼트들을 전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하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치 프로세싱을 위한,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확 읽어 와서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특정한 프로세싱을 짧은 시간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는데 이런 그 얀을 통한 그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API를 다른 기술 셋이나 다른 에코시스템에 열어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OLTP와 같은 작업을 하는 HBase나 아니면 뭐 인터랙티브한 서로 상호 그 유저랑 상호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테즈나 아니면 뭐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세싱 가능한 스톰이라든가 뭐 스파크나 그런 것들이 얀의 기반 위에서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얀으로 인해서 위에 보이는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드웨어 리소스, 결국은 인제 분산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FS HDFS죠. HDFS를 이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얀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형태로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기존의 하둡이 제한적으로 어 지원했었던, 그러니까 배치 프로세싱만 제한적으로 지원했던 거에 비해서 뭔가 그래프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터랙티브 프로세싱이나 스트리밍 처리 같은 그런 다양한 데이터 처리 엔진을 제공을 하고, 그에 더해서 각 잡들에 대한 스케줄링까지 가능한 뭐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이 얀의 아키텍처라고 보이는데,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배치 프로세싱이나 뭔가 병렬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리소스 매니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가 되는 부분에서는 전부 다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개별적인 머신에 클라이언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변할 수 있는 마스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은 필요한 작업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마스터에 예를 들어서 얀의 리소스 매니저나 아니면 HDFS의 마스터나 뭐 그다음에 맵리듀서에서 뭔가 매퍼 펑션을 분산시켜 주는 그런 인제 주된 역할을 하는 모듈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마스터 데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 안에서는 주로 각각의 노드들,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한 묶음으로 묶어 놓은 그런 피지컬한 머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PC 뭐 노트북 상관없이 인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시스템들은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해 있을 경우에 이 안에서의 마스터 데모니 리소스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서 뭐 특정한 그 잡들이 어사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드 매니저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게 되면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당 하나씩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트를 리소스 매니저에게 항상 보고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마스터라는 게 해당 노드에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 그 리소스 매니저는 마스터로서 그 본인이 관리하는 슬레이브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마스터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뭐 인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클러스터 전체의 스테이트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리소스 매니저가 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노드가 뭐 해당된 클러스터에 1000 개의 노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러스터의 뭐 80%가 현재 사용 중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스테이트를 관리를 하는 역할 역시 이 아키텍처에서 리소스 매니저에 해당이 되는 마스터 데몬이 관장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서 첫 번째 HDFS, 그다음에 맵리듀스, 가장 코어한 두 개의 컴포넌트였고요. 그다음 맵리듀스에서 리소스 매니지먼트만을 뜯어서 따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게 YARN이었죠. 그다음에 인제 이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속하는 주요 시스템들 중에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데이터 분석의 그 라이프 사이클 얘기를 할 때 일단 데이터를 입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얻기 위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고, 프로세싱의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그 결과를 사실 분석을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스쿱이나 플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맵리듀스나 FS에서 프로세싱을 할 데이터들을 입수하는 데 필요한 그 컴포넌트들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플럼 같은 경우에는 분산된 여러 대의 서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HDFS에 저장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웹서버 같은 곳에서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플럼이 하는 일은 계속적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간헐적 데이터가 뭐 우리가 어떤 요청해서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결이 밀려오듯이 데이터가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인풋이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스트리밍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플럼이 하는 일은 근데 기본적으로 플럼 밑에 깔려 있는 HDFS는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한 배치 프로세싱을 담당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플럼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듯이 계속해서 데이터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뭔가 어떤 그 커다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 컨테이너 단위로 읽어 드리고 인제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물을 받는 세수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실시간에 계속해서 생성이 되어서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받아서 잠시 저장을 해 두었다가 실제로 대용량의 데이터 어떤 특정한 사이즈만큼 차게 되면 그걸 HDF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는 그 중간 역할자 역할을 하는 게 플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럼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뭐 웹 서버에서 뭔가 뭐 지속적으로 생성된 데이터를 읽어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플럼의 내부에서는 일단 이런 인풋 데이터를 받아들인 소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소스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는 채널에 저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채널은 하나의 임시 저장 매체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 채널에 어느 정도 한도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만큼이 저장이 되면 그걸 인제 HDFS로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보내는 작업을, 내보낸다라는 건 사실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HDFS에 실제적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컴포넌트의 이름을 싱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별로 뭐 어려운 아키텍처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발생이 되는 데이터들을 소스가 받아서 채널에 일정한 정도의 볼륨이 되도록 가둬 놓는 거죠. 데이터를 가둬뒀다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용량이 차면 싱크를 통해서 HDFS에 영구적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스쿱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인제 데이터라기보다는 이 외부의 하둡과 주로 인제 RDBMS 간의 데이터를 인풋하고 익스포트하는 데 사용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파치 하둡 내에서는 HDFS 외에도 나중에 인제 배우겠지만 인제 HDFS에 저장이 된 파일들을 SQL을 사용을 해서 쿼리를 할 수 있게 보여주는 그런 인제 하이브나 HBase 같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어 그런 형태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하드웨어 외부에 있는 테라데이트나 오라클이나 MySQL 등으로 대표되는 RDBMS 스토리지 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할 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스쿱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럼과 비교를 한다면 플럼에서는 스트럭처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스트럭처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웹 서버에 계속해서 쌓이는 로그를 읽어온다든가, 그러니까 로 단위로 읽어 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 스쿱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주로 인제 테이블들을 읽어 드려서 하둡에 저장을 할 때 뭐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어 뭐 스쿱에 대해서는 인제 그 정도, 일단은 뭐 '아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스쿱은 스트럭처드 데이터 그중에서도 테이블에 담겨져 있는 애들 주로, 혹은 뭐 인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도 인제 관리를 하게 그 수집을 하겠지만, 플럼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모아서 대용량의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HDFS에 저장을 하는 거, 뭐 그런 역할이었고, 그다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역할을 해 주는 컴포넌트가 HBase라고 있습니다. HBase는 HDFS 위에서 실행이 되는 컬럼 기반의 non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빅데이터 내에 포함된 어떤 스파스 데이터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빅데이터 속성을 봤을 때 빅데이터에 속한 모든 레코드들이 항상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뭐 블랭크들도 많고 뭐 그런 것도 인제 스파스 데이터 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빅데이터 내에 포함된 그 스파스 데이터 셋에 대해서 뭔가 장애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도록,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자바의 트라이 캐치문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항상 그 데이터가 전부 다 밸리드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뭔가 얘가 해 주는 일이 있겠죠.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랜덤한 읽기 쓰기 억세스에 적합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SQL과 같은 구조화된 쿼리 랭귀지를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실습을 할 때 이 HBase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모듈은 아니어서 일단 얘는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뭐 궁금하면
앞에서 보여줬던 튜토리얼 중에 HBase랑 관련된 튜토리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 가서 HBase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일단은 HBase는 HDF 위에서 실행이 되는 컬럼 기반의 Non-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시스템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어 컴포넌트 있었고요. 데이터 수집에 사용이 되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HBase는 실제 HDFS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하나의 DBMS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 로직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로직들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GUI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피그와 어 하이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음 피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맵리듀스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미션 2에서 작성했던 소스 코드들에 들어가 있는 그 기능 자체를 로직 자체를 크게 매퍼와 리듀서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습도 하게 될 텐데 음 그게 뭐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문제를 딱 보면 매퍼는 이거 리듀서는 이거 이렇게 딱딱 매칭이 잘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매퍼와 리듀서를 디자인을 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인제 프로그래머들한테 구현상의 로드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그는 복잡하게 우리가 맵리듀스 프로그램을 짤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그 새로운 랭귀지를 제공을 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짤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에 만들어진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를 보면 오히려 이해가 가기 쉬운데 일단은 음 그 맵리듀스의 API를 단순화시켜서 SQL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 셋에서 우리가 어떤 컬럼을 읽어올지 그러니까 SQL 쿼리랑 비슷하게 해서 여기서 뭐 이걸 읽어와서 얘랑 얘를 비교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코드를 짜게 되는데 그렇게 짜 놓은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밑에 그 여기서 보면 이 상단에 이렇게 떠 있다라는 거는 피그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 맵리듀스나 얀이나 HDFS를 그대로 하부에 깔고 위에서 돌아가는 모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위에서 어떤 스크립팅 랭귀지를 써서 고유의 인제 스크립팅 랭귀지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매퍼랑 리듀서 함수로 자동으로 해석하는 해석기를 중간에 제공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매퍼랑 리듀서만 디자인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줬을 때 맵리듀스 모듈이 알아서 중간에 셔플링이나 소팅을 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인제 기존의 개발자들은 '오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매퍼 리듀서를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누기가 골치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 더 바깥에 어떤 래핑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셋을 줘서 '쪼끔 더 쉽게 짤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피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한 것들과 비춰 봤을 때 지금 일단 첫 번째 장점은 프로그래밍 하기에 쉬워요. 그래서 피그 라틴이라는 어 자체적인 언어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보면 SQL 쿼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SQL 쿼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피그 라틴 랭귀지를 배우는 건 매우 쉽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이 두 가지는 비슷한데 다양한 형태의 오퍼레이션들을 그 디파인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퍼랑 리듀서를 직접 짜는 것보다는 쪼끔 더 용이하게 우리가 걔네들을 콜할 수 있는 그런 펑션 셋들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에 있어서의 opportunities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파치 피그 작업의 실행은 그 작업 자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매퍼랑 리듀서를 어떻게 짜야 옵티멀 하냐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extensibility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기존의 언산자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는 대량의 데이터를 읽고 처리하고 쓰고 하는 작업이 쪼끔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그거에 더해서 음 user defined function, 그러니까 여기서의 오퍼레이션 셋은 매퍼랑 리듀서에 매핑이 되는 그런 API들을 피그가 싸서 쪼끔 더 쉽게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user defined function들을 우리가 디파인을 해서 쓸 수도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제 데이터 핸들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피그 같은 경우에는 structured data나 unstructured data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 일단 HDFS 내부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음 지금 피그의 위치로 봤을 때 좀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코어 컴포넌트인 뭐 HDFS나 YAML이나 하둡 그 위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이제 하이 레벨 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 배우진 우리 앞으로 배울 거긴 한데 피그 라틴 스크립트의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션 2에서 짰던 그 로직은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던 거고요.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던 걸 이 피그가 없으면 이 어디죠? 여기 맵리듀스에 돌아가도록 매퍼랑 리듀서 펑션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쪼끔 더 쉬운 랭귀지를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뭐 이런 모듈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맵리듀스 얘가 피그가 없었을 때 우리가 코딩해야 되는 하나의 코드로 매핑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자적인 인제 인터프리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뭐 이게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냥 그 양의 그 코드 양의 차이만 어느 정도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어 뭐 왼쪽에 보이는 게 동일한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 자바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맵리듀스 펑션을 정의를 했을 때의 코드의 양이라고 본다면 그것과 똑같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그러니까 피그 라틴, 그러니까 피그에서 돌아가는 피그 라틴이라는 랭귀지로 짜여진 프로그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다섯 네 줄이죠. 하나 둘 셋 네 줄만 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을 읽어 와서 어떻게 토크나이즈를 한 다음에 워드 단위로 그룹핑을 하고 그다음에 그룹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다. 뭐 지금 이건 이제 워드 카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뒤에 우리가 실습하겠지만 뭐 해리포터 책을 통째로 읽은 다음에 그 책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개수를 세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동일한 프로그램을 매퍼랑 리듀서로 어 디파인하는 자바 프로그램의 라인 수가 이 정도라면 똑같은 작업을 하는 피그 라틴의 프로그램은 4 줄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 줄의 내용도 사실은 뭐 어떤 데이터를 읽어서 어떻게 토큰을 만든 다음에 그룹핑은 어떻게 하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만 적으면 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워서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 실제 뭐 인제 빅데이터 컴퓨팅이랑 관련된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분을 뭐 며칠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인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빅데이터 컴퓨팅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로 프로그래밍하는 그 모듈들 중에 "어떤 쌍이 가장 많이 사용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즘 와서 가장 많이 쓴 거는 하이브를 가장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라는 거는
하둡에서 동작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인프라스트럭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인프라스트럭처의 핵심은 역시 또 SQL 쿼리 엔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HDFS가 컨트롤하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징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했을 경우에 항상 그 조인의 결과 역시 테이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통합 테이블들이 존재를 하는데 HDFS에서는 그런 HDFS 자체는 RDB가 아니죠. 파일 시스템이에요. 테이블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HBase나 뭐 이런 것들에서 마치 HDFS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양 쿠킹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 레이크 개념은 조인을 똑같이 거는데 조인이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두 개의 테이블 조인을 걸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결과치만 우리가 항목별로 가지고 와서 쓸 뿐이지 그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로 또 다른 통합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싱보다 데이터 레이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하이브가 요즘에서 많이 쓴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코딩을 하던 개발자들은 데이터베이스 RDB, Relational Database 시스템에 굉장히 친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1970, 80년대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내가 그러니까 똑같이 데이터 웨어하우싱에 쓰는 그런 쿼리들을 가지고 훨씬 더 빠른 HDFS 시스템의 성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브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하이브를 통해서 여기는 파일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기가 하나의 대용량의 RDB 테이블들이 모여져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생각을 하고 어, 쿼리를 날리고 구현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하이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짰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HDFS를 통해서 우리가 맵 리듀서를 돌려가는 형태로 짜는 게 가장 하드웹 에코시스템 상에서는 프리미티브한 레벨의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에서 아까 봤듯이 자바 프로그래밍 한 뭐 수십 줄 되는 것들이 피그에서 쓰는 그 스크립트 랭귀지로 짰을 때 4줄이면 끝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를 통해서 뭐 물론 앞뒤에 이제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부분의 코드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로직들은 어차피 SQL 쿼리 형태로 날리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HDFS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얀이나 HDFS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OS에 대해서 윈도우즈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윈도우 기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사용하지 않듯이 이 얀이랑 HDFS는 이 바깥의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방식을 바꾸게 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인제 기반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럼 어떻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로직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지가 일단 1차적인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하는 방식은 일단 맵리듀스를 사용을 하는 코딩 스타일 한번 해볼 거고 피그를 사용을 해서 코딩하는 거, 그다음에 하이브를 사용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하둡 에코시스템이 아니라 스파크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차차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 외에 인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뭐 한꺼번에 다 깐다고 하진 않았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깔리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깔리고 뭐 플럼을 읽고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이 깔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다양한 노드에서 돌아가고 있을 때 코디네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코디네이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우지와 슈키퍼가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우지 같은 경우에는 하둡에서 그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우지에서는 워크플로우의 하나의 잡들은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진 액션들의 DAG로 가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irected Acyclic Graph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하는데 사이클을 엮고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액션 1번 하고 2번 한 다음에 3, 4번은 병렬로 돌아가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로 워크플로우를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잡들의 뭔가 인보케이션과 엔딩의 조건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각종 분기 조건들에 따라서 그 각각의 액션들이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딱 들어봐도 이게 우리가 실습할 레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코드들은 말하자면 액션 하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ERP 시스템이라던가 뭐 정사적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치잡으로 이제 구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코딩했던 그런 정도의 펑션들이 굉장히 여러 개 돌아가게 되고, 그것들 간의 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실제로 많은 베리에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어 프로그램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그런 각각의 액션들에 대해서 순서라든가 뭐 그다음에 병렬 처리됐을 때 얘가 다시 머지가 되는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그래프 형태로 디자인을 하면 알아서 그렇게 돌려주는 모듈이 우지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은 아니지만 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 이런 일을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들은 아파치의 우지랑 관련된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슈키퍼 같은 경우에 마스터 슬레이브 노드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존재를 하고, 클러스터 하나당 하나의 마스터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 노드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그 형태든 간에 그 슬레이브에 해당이 되는 다수의 노드를 어 뭐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사실 마스터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분산 환경에서 이번에 그 마스터 서버들 간의 상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전체 그 하둡 시스템에서 뭐라 그러죠? 노드들의 묶음 자체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노드들의 묶음을 관장하는 서버들 간에도 뭔가 니고시에이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디스트리뷰티드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주키퍼라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인제 서비스를 분산해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제 그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의 기본적인 건데, 지금 그 디스트리뷰션의 대상 자체가 슬레이브 노드가 아니라 마스터 노드들 간의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다라는 거고, 처리 결과는 다른 서버들과 동기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당연히 안정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산 환경을 구성하는 서버들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하드웹 에코시스템의 모듈들이 전부 동물들인데 이 시스템 이름이 즈키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략 어떤 룰을 하는지 짐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실제로 피지컬한 여러 개의 서버 노드를 가지고 돌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즈키퍼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볼 모듈은 아니지만 뭐 어디 가서도 인제 즈키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드웹 에코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는 어떤 회사나 사이트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즈키퍼를 사용할 기회가 있겠죠. 그다음에 암바리라는 모듈이 또 있어요. 암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그 아파치 암바리의 모습인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하드 클러스터에서 각 시스템의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도 에코시스템에서 우리가 특정한 모듈 셋을 인보케이션 시키고 실제 러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 첫 번째는 우리 어떤 모듈을 지금 액티브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뭐 HDFS나 YAN, 맵리듀스는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겠지만 그 외에 하이브를 쓰고 있는지 뭐 피그를 쓰고 있는지 쭈키퍼 돌리고 있는지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돌고 있지 않으면 돌아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보케이션을 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인제 여러 가지 게이지에 해당이 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노드의 뭐 어베일러빌리티나 어느 정도 가용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시보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인제 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피터랑 비슷하게 이 그 암바리 상에서도 뭔가 에디팅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바리에 대해서는 우리도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실습을 해 보면 차차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암바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드 클러스터에 지금 참여해서 돌고 있는 각각의 시스템들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그 리소스들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수치와 그래프들로 비주얼라이즈 시켜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속하는 뭐 여러 가지 어, 서브시스템, 모듈, 뭐 컴포넌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중간중간에 뭐 각각의 인제 그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제공하는 이점들에서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제 이 슬라이드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둡이 제공하는 이점,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어떤 다이얼로그나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나올 수 있는 스트럭처 데이터랑 언스트럭처 데이터 양쪽을 다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니까 하둡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밸류들을 창출해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효과적이다. 뭐 최초에 태동하는 배경을 봤을 때 하둡은 우리가 실제 상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클러스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 슈퍼컴퓨터를 사다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 하드웨어는 비교적 값싼 기계 뭐 그렇다고 뭐 노트북이나 PC가 뭐 엄청 세고 그렇진 않지만 슈퍼컴퓨터에 비교해 봤을 때 값싼 기계여서 실제로 뭐 노드를 추가하는 비용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싼 솔루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cost effective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분산 처리나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갖췄기 때문에 하둡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을 동시에 처리 가능한 뭐 그런 형태 그런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 뭐 혁혁한 증가를 보여주는 테크놀로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폴트런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얘기를 했죠. HDFS 같은 경우에 각각의 데이터 블록을 여러 개 노드에 분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분산된 분산된 데이터 자체도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복사본을 계속해서 또 분산을 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가니까 뭐 당연히 그중에 특정한 노드가 어 가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하둡을 사용할 때 굉장히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3 개의 레플리카를 구성을 하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장애 fault tolerant하다.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장애가 발생이 되냐면 그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케이스 각각에 대해서 뭔가 하둡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라나 뭐 그런 그 회사에 리포팅을 해도 장애를 못 찾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뭐 예를 들어 그 노드가 싼 기계이기 때문에 그 피지컬리 그 기계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을 듯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존의 회사에 사용하는 어느 정도의 급이 되는 그런 대형 컴퓨팅 파워를 가지는 그런 것들은 그 기계 자체의 내구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둡은 어차피 싼 기계들 쭉 붙여 가지고 하이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건데 그 싼 기계들 자체의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분산을 많이 시켜 놨는데도 그 기계 자체가 너무 싸구려고 그다음에 걔 자체가 사양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폴트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고가형성 폴 토러런트가 되면 당연히 어베일러빌리티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뭐 일단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실제 실무에서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얘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폴 토러런트를 보장을 하는 형태의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그 결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베일러빌리티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다음에 로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장한다라는 거는 왜일까요? 처음에 HDFS 그 구조 얘기를 할 때 어 프로그램을 데이터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분산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에 우리가 해야 할 일거리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데이터 사이즈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빅하니까, 너무 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건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당연히 병렬 처리하니까 그 처리되는 데이터의 양, throughput이 높겠죠. 높은 처리량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픈 소스고 당연히 그래서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스케일러블 뭐 확실한 거는 또 동일한 성능의 노드를 10개 있는 것보단 100개 있는 게 거의 퍼포먼스가 10배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퍼포먼스는 그에 거의 정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 편의성 같은 경우에 맵리듀스 같은 그런 하부 기반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하둡이 제공하는 셔플링이나 소팅까지도 코드에서 다 구현을 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그 돌려보고 아까 뭐 하이브나 맞죠? 피그 설명을 할 때 매퍼랑 리듀서를 또 구현을 하자면 머리가 아프다. 그 좀 더 쉽게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둡 이전에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그런 식의 병렬 처리를 하는 프로그래밍을 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쉽게 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카드놀이 할 때 지난 시간에 카드놀이 설명할 때 셔플링이나 소팅이 자동으로 되는 걸 보고 기존에 그 셔플링이랑 소팅까지 다 짜였던 프로그래머들은 아 이게 하둡의 매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하이브랑 그 설명할 때 리듀스랑 매퍼 짜는 거 어렵다면서 이렇게 묻는데 그전에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환성, 아까 야한 얘기하면서 호환성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둡 이후에 속도 면에서 월등하게 더 빠른 게 이제 스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스파크나 아니면 플링크 같은 그 차세대 빅데이터 기술들은 대부분 이미 존재했던 하둡과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그 다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빅데이터 기술인 스파크나 플링크 같은 것들도 하둡에서 백엔드로 뭔가를 작동하는 처리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파크나 플링크 같은 경우에 하둡에서 HDFS는 기본적으로 호환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둡 자체에서 지원하는 랭귀지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파이썬으로 갈 거지만 C나 C++나 펄이나 루비나 뭐 그루비 뭐 이런 언어들을 사용을 해서 하둡 위에서 코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전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거면 그걸로 이제 IT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럼 뭐 모든 회사들이 다 하둡을 쫙 깔아서 더 이상의 새로운 기술이 필요 없겠죠. 당연히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스몰 파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아까 지난 시간에 하둡이 처음 나온 배경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기가바이트에서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실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파일을 처리를 할 거다라는 거죠. 하둡은 개수가 적은 대용량의 파일을 처리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대용량의 데이터지만 숫자가 많고 사이즈가 작은 파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둡에서는 그 빅데이터 청크를 뭐 별다른 옵션에 변경이 없으면 128 메가바이트짜리의 블럭으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빅데이터의 성격이 128 메가바이트 그 블럭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파일이 뭐 수백만 개 개수가 엄청 많을 때 이런 이제 많은 수의 작은 파일들을 네임노드가 시스템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둡을 기반으로 해서 돌리는 것 자체는 그 네임노드 자체에 과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엄청 많은 데이터 청크를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썸에 해당이 된 데이터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 뭔가 의미적으로 같은 이렇게 그 뭐죠? 같은 포이즌을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개수가 엄청 많아서 많은 것들은 하둡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by nature 뭐 이렇게 얘기하고 vulnerable 뭐 vulnerabilit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생적인 취약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왜 취약하다고 하냐면 하둡의 구현 자체가
랭귀지가 자바로 쓰여 있어요. 근데 자바가 여러 가지 파워풀한 면이 많지만 어떤 그 어택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많은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태생적인 취약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둡이 자바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약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오버헤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IO 프로세싱에 있어서의 오버헤드예요. 그래서 하둡에서는 테라바이트나 뭐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다음 디스크에 다시 쓰는 그런 IO 작업이 프로세싱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하둡은 HDFS가 빠르다고는 얘기하죠. 물론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스파크에 대비해서 하는 얘기예요. IO 프로세싱 오버헤드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둡은 빠르기는 하지만 일단은 프로세싱을 할 때 뭐 프로세싱은 빠른데 그 중간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때 그것들을 어차피 파일에 읽고 쓰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에 읽고 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오버헤드가 데이터 프로세싱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게 이제 스파크죠. 어떤 식으로 빨라지는지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 모듈 설명할 때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서브시스템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하둡은 코어에 위치하고 있는 뭐 맵리듀스나 뭐 얀이나 뭐 HDFS는 배치 프로세싱을 타겟으로 해서 디자인된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플럼 설명할 때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했지만 그 실제로는 스트리밍 된 데이터를 어디다 한 군데 모았다가 배치 프로세싱에 가능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지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약간의 그 호구지책을 사용을 해서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목적 자체가 배치 프로세싱을 위해 특화된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터러티브 프로세싱이 불가능해요. 하둡 자체가 뭔가 반복을 돌려본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뭐 이게 루핑을 돌린다든가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 로직을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둡에서는 일단 무조건 물이 흐르듯이 한 프로세싱하고 데이터 어디다 쓰고 다시 읽어들여서 프로세싱하고 어디다 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런 식의 처리가 가능한 거지 iterative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둡 같은 경우에는 인증하는 시스템이 커버로스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뭐 자세히는 나도 잘 모르는데 보안 쪽이어서. 근데 어 그 인증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어려운 그런 인제 인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주로 인제 프로그래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토리지나 아니면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인크립션 방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그런 그 메소돌로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뭐 어떤 기술이든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기술들은 여기에서 언급하는 뭔가를 해결을 하는 기술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게 다음 세대의 빅데이터 컴퓨팅으로 출현을 한 게 스파크죠. 스팍 같은 경우에 아까 하둡의 단점에서 얘기를 할 때 하둡이 이 병렬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속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확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 무지 들어온 다음에 엄청 빠르게 돌리는데 그 대량의 데이터를 다음번 스텝에
다음번 잡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빠른데 이거 읽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왜냐면 디스크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렇고 그다음 다 엄청 빨리 했지만 디스크에 쓰고, 다시 다음번 작업에서 디스크에 읽어오고, 그다음에 또 쓰고, 읽고 쓰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그거에 비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줄일까?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조에서 디스크에서 읽어오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게 메모리에 읽고 쓰고 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걸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읽을 게 아니라, 어, 뭐 요즘에 와서는 메모리가 리소스 자체가 그렇게 옛날처럼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메모리 왕창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왕창 붙여서 우리가 각각의 일을 하는 데서 맨 처음에는 파일로 뭐 뭔가 뭐 파일의 형태로 읽어 알겠지만, 외부의 디스크에서 읽어온 다음에 결과를 내기까지의 중간 산출물들을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에 읽고 쓰는 그 속도 자체랑은 비교할 수 없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일을 하둡과 스파크에서 돌렸을 때 스파크가 100배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PC 저 먼저 사양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걸 하고 싶어도 여기에 메모리 사이즈 충분하지 않으면 빅데이터 용량에 해당이 된 걸 여기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하둡보다 조금 더 코스트 측면에서 하이 코스트를 요구를 하지만, 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무조건 빠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제다 하게 된다면 이 둘 간의 고민에서 고민거리 없이 스파크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하둡과 스파크 이렇게 쌍이 잘 나오는데, 사실 하둡과 스파크가 같이 여기 스파크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어떤 그림들 보면 하둡 에코시스템에 한 귀퉁이에 이렇게 스파크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거는 원래 하둡 에코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기반 기술이 되는 이런 그 코어 컴포넌트들과 연계해서 스파크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하둡은 하둡이고 스파크는 스파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우리는 그 하둡 기술을 이루고 있는 서브 컴포넌트들, 서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실제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임플멘테이션을 시작을 할 텐데, 이 중에서 전부 다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일단 HDFS, 맵리듀스 당연히 공부를 하겠죠. 야는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야안에 뭔가 접속을 해서 뭐 얘에 대한 뭐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냥 깔아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얀 내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살펴볼 거고, 하지만 우리가 임플멘테이션 할 때 뭐 얀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코드상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없다라는 뭐 그건 HDFS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깔려져 있는 모듈들에 대해서 안발을 통해서 우리가 대시보드에 적혀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깔아서 보면 되는 거라 뭐 어떤 식으로 보는 건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스타일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그랑 하이브 형태의 그 데이터 분석 프로세싱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는지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이제 스쿱을 통해서 뭐 해보는 게 별로 시간 걸리진 않는데, 스쿱 통해서 이 외부에 있던 RDB 테이블이 이렇게 HDFS로 저장될 수 있고, 그 다음에 HDFS에 저장됐던 데이터들을 반대로 RDB로 익스포트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간단히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스파크 에코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동그라미들이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들인데,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학기에 뭐 빅데이터를 실제로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어떻게 돌릴지 학습 모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까지는 커버를 하기엔 뭐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하둡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똑같은 로직에 해당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스파크를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가상 머신 위에서 여러 개의 노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N개의 노드를 붙여가는 게 아니죠. 어차피 피지컬리 머신은 한 개 가지고 하는 거라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좋아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눈에 확 띄게 좋아질 만큼 노드를 붙일 수 있는 환경에서 나중에 돌려본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스파크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스칼라나 뭐 이런 랭귀지가 주가 되는데, 우리는 파이썬을 한 세트 쭉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스파크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스파크 환경에서 돌아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거고요. 파이스파크는 그냥 파이썬이랑 뭐 별로 그렇게 틀리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제 베이스로 한 번씩 돌아가는 코드를 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버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뭐 내가 장단점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저건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뭐 질의응답란에 올려서 다시 질문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워보다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술의 첫 번째로 진입을 할 때 사실은 오버뷰 파트에 대한 걸 얘기를 들으면 막 머리만 아파요. 아, 저거는 무슨 얘기고 또 저건 무슨 얘기고 뭐 종류는 왜 이렇게 많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것도 큰 그림을 빼먹고 바로, 그러니까 숲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나무 한 그루씩 설명을 하기도 사실은 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하둡 에코시스템이랑 그다음에 하둡과 스파크 간에 뭐 어떤 관계에서 뭐 이런 기술이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해를 하기 바라고, 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강의 내용, 강의 동영상을 올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매뉴얼만 줄지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다음 5월 5일 강의 시간 해당이 될 때,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 PC에 버추얼 머신이랑 그 다음에 그 위에 돌아가는 하둡 관련된 모듈들을 세트로 이렇게 한꺼번에 쭉 깔아주는 샌드박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각자 집에서 인스톨을 해보고, 그걸 따라하는데 뭐 옵션을 복잡하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깔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깔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디렉션에 적겠지만, 그 디렉션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각자의 PC에 구축을 하는 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5월 7일 강의부터 지금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실제로 각각의 모듈을 사용을 하는 코딩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